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 법정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대장동 사건 이후 사실상의 첫 대면입니다. 자, 두 사람의 만남 2021년 9월에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인 만큼 관심이 컸는데요. 그동안 이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를 이어왔던 유 전 본부장 어떤 증거를 새롭게 내놓을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선거법 관련 재판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 측 오늘 법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패키지 여행 갔던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취지로 사적 관계 부인했고요. 검찰은 이게 어떻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가는 패키지 여행이냐, 공무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유동규 씨와 첫 법정 대면인데요. 입장 있으신가요? 오늘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 재판 전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유동규 씨가 대표님 향해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반박 입장 있을까요? 네, 오늘 법정에서 서로 간에 증거, 주장 이런 게 엇갈리면서 상당히 많이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최명희 전 편집장님, 오늘 유동규, 이재명 대표 첫 만남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글쎄요. 아니 우선 두 사람이 만나서 눈을 마주칠 것인가 네.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씨가 증언을 하잖아요. 그 증언할 때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인데 법정에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유동규 씨가 들어갈 때 이재명 대표가 쳐다보기는 했는데 유동규 씨가 그쪽으로 그 시선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것까지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둘 다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속으로는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한때 유동규 씨라고 하면 성남에서 뭐 넘버 3 얘기를 그 언론 보도에 보면 많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측근이었는데 네. 대장동 사태 엮이면서 서로 이제 거의 뭐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지내고 드디어는 이제 오늘 법정에서까지 만나니까 참 운명의 장난이다 이런 생각을 서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쳐다본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금 눈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한번 고개를 들었다는 이런 법정 내에 스케치가 있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계란도 날아가고 그랬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오늘 봤으니까. 누구 방송이었다고? 물러나는 어떤 행위도 금지합니다. 그럼 방해를 해야 이 사람. 유동규 씨, 거짓말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유동규 씨, 거짓말하지 맙시다. 네, 법정 앞은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 간에 응원하고 또 서로 간에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김현주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주일 간격으로 예. 금요일마다 오전에 법정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지금 저 해프닝의 경우에는 80대의 어떤 분이 그 가방 안에다가 계란을 5개를 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2개 날달걀을 던져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대응을 하면서 네. 그 일대가 좀 소란하고 또 지지자 측과 반대 측에서 엇갈리면서 유튜버 또 이 대표 지지자 이런 분들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40대 여성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서 네네.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조국 사태 이후로 서로 자기 편의 목소리가 높다 하면서 저렇게 대치되는 양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예. 간의 이 갈등 양상이 이렇게까지 네. 오래 지속되고 부각되어야만 하는가에 네.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수희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혹자는 뭐 팬덤 정치라고 하고 어떤 특정 편에 대한 지지라고 이제 해석을 하실 텐데 이것은 저는 민주주의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독이다.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특정 누군가를 향한 이제 혐오를 부추기 있는 것, 그 네. 자체가 편가르게 국민을 가르는 것 자체가 지금 결국엔 정치권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거기에 네. 대한 책임이 응당 있다라고 봅니다. 예. 무엇보다 어떤 특정 지지자, 어떤 특정 편을 지지하는 건 분명히 팬덤으로서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가치라던가 방향을 상실한 채로 이런 것들을 이런 팬덤,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국엔 정치권에게 무한한 책임이 있고 하나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자세는 그 정치권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서 국민들 대승적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갈 것인가 네.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정 앞 상황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 재판 정도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판사가 재판부가 녹음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재판장이. 법정 경위가 껐습니다. 그랬더니 발각되면 바로 퇴정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민감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 재판장의 허락 없이는 뭐 촬영, 녹음 이런 게 안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강조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검찰과 변호인 측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키지 여행 갔다고 어떻게 다 아느냐 이런 변호인들의 주장. 그리고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면서 마주보는 장면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아는 사이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변호인 측은 했다고 그러고요. 거기에 맞서서 검찰에서는 공무상 목적으로 간 단체 여행이지 이게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는 패키지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특히 일정에서 벗어나서 단 3명이 골프를 친 게 이례적이지 않느냐 이것도 그러면은 뭐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서정익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아마 변호인 측에서 자꾸 이게 사진에 눈이 안 마주친 이 사진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과연 이게 눈 마주친 사진이 없다고 해서 몰랐는 친분이 없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도 계속 이게 그걸 강조하는데 제가 보기에 검사도 좀 이례적으로 이게 약간 이게 농고를 펴고 있습니다. 검사가 이제 뭐랬냐면 본인도 결혼식 사진 이후는 이게 전혀 부인하고 눈 마주친 사진이 없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예. 저도 상당히 좀 처음 봤는데요. 네네. 제가 보기에 변호인이나 검사나 상당히 좀 적절한 공격 방언지 네. 이거는 이제 의문이 들고요. 예.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패키지 여행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때 여행을 갈 때요. 네. 제가 알기로 이재명 시장이 지정을 한 거예요. 김문기 씨를 이제 여행에 포함시키라. 이 시장이 결제 없이 됩니까? 원래는 이게 다른 그 위에 분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시장이 김문기 씨를 이게 지정해서 데려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패키지 여행은 아예 모르는 사람끼리 가잖아요. 예.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이게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국 저는 이재명 시장은 유동규 씨보다 김문기 씨를 더 신뢰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골프도 김문기 씨하고 2명이 골프를 치고요. 그 다음에 요트도 유동규 씨는 이게 빼고 김문기 씨하고 이제 요트를 탔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회 할 때도 보면
김문기 씨가 이제 그 5,500억 환수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논거를 다 대준 분이에요. 따라서 이게 직접 통화한 것도 많이 나오고요. 네. 유동규 씨는 이제 그 성악 전공이 원래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김문기 씨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예. 저는 대면 보고도 정민용 변호사 한 거를 보면 네. 모든 종합여론에게 저는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김문기 씨를 의지하면서 예. 더 전문성 인자를 친했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3명이 골프를 치고 3명이 요트를 탔는데 그 2번의 행사 모두의 김문기 전 처장은 같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는 골프만 쳤고 다른 비서 한 명이 요트 여행 낚시할 때는 또 다른 비서 한 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과 김문기 전 처장은 일정에서 벗어난 2개의 골프, 요트, 낚시 두 일정을 다 같이 했던 사람은 유일한 2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공방이 붙었던 거고요. 골프 사진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변호인 측에서는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 골프 사진 조작됐다 이런 주장 반복했습니다. 이 주장과 관련해서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떻게 반박했었는지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김문기 씨, 이재명 세 사람이서 18을 놔둬놨죠. 호주는 캐디가 없어요. 노캐디라서 아예 그냥 본인들이 다 챙겨야 돼요. 친밀성이 또 오히려 더 좋죠. 아주 화기애애하게 쳤던 기억이 있어요. 서포도 다 하고 카트 다 몰아주고 두런두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시장할 때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골프 관련해가지고 계속 뭐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2인 카트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그 외국 골프장은 공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한국에 캐디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 됩니다.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거 다 얘기했었고. 김문기 씨가 골프 커트를 김문기 사장이 직접 눈도 안 마주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없는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만배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지만 이런 관계들이 서서히 다 드러나고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측 골프 안 쳤다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단체 사진을 찍은 것 중에 그 4명만 딱 떼서 확대를 시켜서 보여줬을 때 그날 골프 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한 거지 골프 친 적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이제 뭐 편집정적인 어떤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쳤지만 그들이 상대측이 주장하는 골프 쳤다는 사진은 조작됐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 얘기만 반복해서. 네. 그렇지만 내가 골프 안 친 건 아니지만 이건 조작된 것이다. 나한테 덤태기를 씌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좀 저희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영어에 누드와 네이키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는 예. 카메라 렌즈를 앞으로 보잖아요. 서로 네. 마주보고, 물론 웨딩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을 아닌 경우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근접해서 사진 찍는 경우가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사진을 카메라 보고 앞으로만 보는데 마주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사실은 설득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서정욱 변호사 말도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식은 뭐냐 하면 유동규보다 김문기 씨를 더 전문가로 인식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시장의 입장에서는 김문기를 일개 비서 정도, 그냥 옆에서 일 거들어 준 사람으로밖에 인식 안 했다.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사실은 어떤 이재명 대표는 하고 싶은 거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는 계속 옆에서 뭐 7번 아이언 갖다 달라, 티샷 갖다 달라 했을 때 갖다 준 사람인데 어떻게 눈을 안 맞출 수 있나,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다만 핵심적인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사의 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TV조선이 입수한 사진에 눈 맞춤 사진이 있잖아요.
그 고목나무에서 예. 손잡고 있는 거. 보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아니 그거 눈 맞춘 사진이에요. 그 네, 눈 네.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네. 그런 거고 눈을 마주쳤다 마주치지 않았다 이런 걸 비롯해서 네. 자 이번에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도 저는 그 변호인의 좀 자책골인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패키지 여행 우리 뭐 가보신 분들 뭐 대부분 다 계실 텐데 네. 패키지 여행은 여행사에서 조직을 해서 그날 공항에 가서 처음 만납니다. 그렇죠? 자 이게 패키지 여행입니까? 예. 이거는 2009년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되기도 전이죠. 네. 그때부터 건설회사 간부인 김문기 씨를 만나서 뭐 세미나에서 같이 그 토론도 하고 리모델링 네. 뭐 그렇게 한 사이고 그 이후에 이재명 성남시에 취업을 한 거예요. 김문기 씨가. 그래서 대장동 사업 등등을 같이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비유를 하자면 이건 패키지 여행이 아니고 패밀리 투어예요. 패밀리 투어. 같은 가족끼리 간 거. 이렇게 비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이 재판을 이제 오늘로서 세 번째 하는데 세 번째 해가면서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좀 연상을 많이 해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 뭐 패키지 여행이든 뭐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이 논리적으로 궁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왔나? 여하튼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갖고 네. 저런 얘기를 저런 반론을 들어가면서 판사는 예. 어떤 생각을 할까가 궁금해지는데 뭐 나중에 결론을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 골프 사진이라는 것도 이날 골프 안 쳐서 또 모른다는 거였고 그리고 수행비서 김모 씨가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4시 골프 쳤을 일은 없다. 이런 생각해서 답한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데 유동규 씨하고 김문기 전 처장하고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하고 3명 간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연 말단적인 것을 가지고 본인이 몰랐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밀어붙이려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아까 그 네 분이 있는 사진에 대해서 이 네 사람을 그 사진을 조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진을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몇 사람을 지우거나 아니면 위치 이동을 시켜서 네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조작이라고 하지만 단체 사진에서 일부를 떼어서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가 한 프레임 안에 나오도록 한 것은 조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네네. 그리고 지금 저기서 단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저 사진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전날은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 그런 디테일까지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아니 같이 10박 11일을 같이 다닌 분조차 누군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전날 골프를 치지 않은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확언적으로 아시는 건지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예. 자, 전수미 대변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핵심 사안이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그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네. 김문기를 몰랐다. 예.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점.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를 몰랐다. 이건데 결국에는 이 안다 모른다의 개념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상대적이고 자기 주관적이고 평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검사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이재명 대표 그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그거를 추정을 해서 이 공선법과 연결을 시키느냐가 이제 핵심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 변호인단 입장에 따르면 이 안다는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예. 16번이나 출장을 갔고 여기에서 안다는 개념은 그냥 객관적인 지식으로서 안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어떠한 선거에 의도성이 있기 위해서는 친분 관계가 있었느냐 이게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그 포인트로서 몰랐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결국엔 검찰 측의 그런 입증과 그런 진술과 상황 정황적인 총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국엔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는 문제. 과거의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와는 좀 다른 것은 네. 이 실제 질문한 당시에 그거를 인지를 했느냐, 의도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핵심 사안으로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다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름 안다, 얼굴 안다. 근데 이게 안다는 거, 그게 친해야 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안다는 게 정도가 뭔지에 대한 걸 지금 이 전수미 변호사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하위 직원이어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친분 관계를 떠나서
하위 직원이어서 모른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때 이야기가 들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요. 네. 상당히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고 있다. 예. 아니 유동규 본부장이 말했지만 안다 모른다. 이거는 이게 상식적인 표현입니다. 상식적인.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주관적이니 상대적이니 평가적이니 이게 말장난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똑같은 비유로 성경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같이 처벌될 수가 있으니 로마 재판에 네. 나 이게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3번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개념이에요. 안다 모른다가. 네.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예수를 모릅니까? 평생은 아니지만 이게 몇 년 동안 스승으로 이게 따라다니는데 모를 수 없잖아. 근데 본인 처벌 때문에 부인했잖아요. 네. 이게 똑같은 비유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예. 김문기 씨를 이게 어떻게 몰라요? 대면 보고도 받고 여행도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요트 탄 게 평생 이재명 대표 몇 번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이게 요트 타는 흔한 거 아닙니다. 이걸 이게 모르면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아는데 예. 그럼 이게 왜 모른다 했느냐? 그때 그 김문기 씨가 극단 선택하면서 대장동 문제가 떠오르니 네네. 그러면 이게 계속 질문을 보고 안다고 하면 또 이게 왜 초가 이걸 뺐느냐? 예. 어떻게 대장동 질문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저는 대장동과 나는 원천 관계없다. 이러기 위해서 이게 그냥 선거는 얼마 안 남았고 네. 이래서 이게 그냥 아예 모른다. 잘라버린 거죠. 그 의도가 아주 이게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일반적인 안다 모른다고 다른 사건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골프 뭐 친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3명이 쳤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비용을 대서 요트 낚시를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 3명 갔는데 이재명, 김문기 그리고 비서 1명이 갔다는 거죠. 자, 그 요트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도 굉장히 뭐 친밀할 수 있는데 요트라는 건 좀 특이하니까 더군다나 해외에 가서 요트를 타고 낚시를 했고 뭐 큰 참돔을 잡아서 아주 좋아했다. 그 혼자 당기지 못하잖아요. 옆에서 이제 받쳐주기도 해야 되고 뭐 그랬을 텐데 그거에도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상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트를 타고 바다 낚시를 간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낚시는 혼자 하겠죠. 예. 혼자 하지만 그 대개 그 이 배를 타고 그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가면서 낚시를 하거든요. 네. 저희도 그 가끔 해보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골프는 사실은 요트보다는 훨씬 더 밀접하죠. 더군다나 이거는 카트를 몰았잖아요, 김문기 예. 씨가. 그러니까 이제 카트 모는 것뿐만 아니고 골프는 뭐 예를 들어서 공을 자주 잃어버리면 네네. 그 수발을 들어야 돼요. 예. 공도 뭐 새로 찾아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골프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성남시정에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 뭐 공도 잘 안 맞았을 거고. 그러면 공을 찾아줄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골프를 쳐보거나 아니면 뭐 바다낚시를 가보거나 예. 아니면 그보다도 훨씬 더 당시에 그 김문기 씨는 팀장이었어요. 네. 고참급 팀장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거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처장으로 승진을 했거든요. 네네. 고참급 팀장인데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산하단체 중에 가장 큰 곳이에요. 예. 거기에 고참급 팀장인데 저렇게 출장까지 갔는데 본인이 모른다. 네.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전 그런 점에서 상식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모를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제 변호인들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시장 때 출장 간 게 16번이다. 그때 따라간 사람만 따져보면 한 100여 명이 될 텐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하느냐. 그랬더니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6번 갈 때마다 골프 치고 요트 탔느냐.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이례적이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을 못하지? 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또 그 여기에 사진이 오늘 공개된 게 이제 아까 요트 사진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요트를 타고 있는 사진을 자 이긴 경기도의원이 또 공개를 한 겁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이제 요트에서 아까 찍은 사진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갔던 낚싯배의 이제 요트입니다. 그걸 이제 탔다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요게 이제 새로 공개가 된 거고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출범식에서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 바로 뒤에 김문기 전 처장이 있는 겁니다. 옆이 이제 왼쪽 여기 화면에서 보실 때 왼쪽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고요. 근데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으니까 뭐 뒤에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사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거기에 대한 것도 하나 있을 거고, 호주의 로열 보터닉 가든,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누굴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자, 이거 바라보는데 그 앞이 바로 김문기 전 처장인데 사진 촬영하는 걸 이제 바라봐요. 이것도 보면 뒤통수를 보고 있으니까 눈을 안 마주쳤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사진들이 또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그럼 과연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뭐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좀 설계를 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국회에 있을 때 네. 많은 어떤 해외 연수를 했을 때 국회 사무처 직원 혹은 제가 2004년 8월에 브라디보스토크 아파트에서 요트를 탔거든요. 여러 사람들하고. 예. 기억이 안 나요. 아, 사진을 보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저런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 저는 오히려 차라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식, 그다음에 리모델링 세미나, 그리고 그 뒤에 같은 일, 즉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일들을 여러 차례 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미나 할 때 토론자들끼리 뭐 자장이 있으면 몇 분씩 어떻게 한다라는 룰 미틀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사진의 옆에 있었다, 뭐 손을 잡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아마 주심에게는, 판사에게는 의미 있는 그런 설득 같아요. 지금 뭐 패키지 행위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의미 있는 일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야말로 서로 잘 모를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걸 증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옛날 리모델링 때, 그때 이재명 지금 대표가 시장도 아닐 때입니다. 시장도 아닐 때에 토론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자리에서 토론을 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시장으로서 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모습이고,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많이 뒀던 그 상황이거든요. 그때부터 알던 사람을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팀장으로 와 있고 여행을 같이 갔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 논리가 오히려 검찰이 더 뭐 이렇게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때 알던 사람인데 여기서도 봤을 텐데, 골프치고 요트 탔을 텐데 모른다.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말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요. 유 전 본부장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여러 차례 직보한 거는 맞는 거죠? 최고 담당자니까 우리 그 회사의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해당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한 거, 이 김 전 처장이 여러 보좌 직원 중에 하급직이라 얼굴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한 거다. 근데 이게 검찰이 이를 이제 보좌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소를 한 거다. 공표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김윤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 보좌받은 적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이미 2009년, 2010년 이때부터 성남시의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 이상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나오고,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건설회사의 리모델링 관련 영업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방면에 이제 전문가,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이재명 대표와 당시 그러니까 시장과 연관성상에서 그 사업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유동규 본부장이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김문기 씨도 이제 같이 들어오고, 2010년에 이재명 시장이 되고 2014년에 이제 재선이 되면서 그것이 2014년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일종의 통합이 되면서 유동규 본부장이 영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시계열적, 그리고 그 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보자면은 보좌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문제보다는 모를 수가 없다라는 데 더 설득력이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정에서 이제 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미나, 새로 나온 건 아니죠. 예전부터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에서 만난 적이 있다. 이재명, 김문기.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후보일 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일 때 김문기 씨와 통화를 했다. 이 이야기를 김문기 전 처장이 당시에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녹취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내용 파악을 하느라고 네.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좀 연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통화를 제가 그때 말씀? 상당히 많이 했죠.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는데 왜냐면 그때 통화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재명 변호사 시절 핸드폰 번호는 저희 아버지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아버지가 핸드폰을 바꿀 때 백업해둔 전화번호 그 파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 핸드폰의 백업 파일에서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명칭이 변경되고 번호가 변경된 그러한 전화번호가 여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사건이 터진 다음에 불러서 통화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리모델링 설명회 같은 때는 이미 10년입니다. 2010년. 이재명 대표는 2022년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 검찰에서 확보한 거는 2010년 3월에 설명회하고 리모델링 세미나하고 이럴 때 이미 서로가 알고 있었고 그때 이미 전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유동규 씨가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증언을 한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김문기 씨 핸드폰에 이재명 변호사 이렇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 시절부터 통화를 많이 했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이제 당군일의 최대 업적 이제 예를 들어 5,500억을 환수를 했다. 이런 이제 논리를 계속 폈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만들어준 게 김문기 씨예요. 네. 왜 5,500이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1,822억밖에 안 되는데 별의별 터널이든 별걸 다 해서 이게 5,500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걸 설명을 하려면 김문기 씨하고 계속 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옛날부터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이렇게 보이고 아까 제가 이제 유동규 씨보다 이렇게 김문기 씨를 더 신뢰하고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말은 네. 제가 취재하기로는 그 당시에 황무성 사장이나 예. 그다음에 유한기 본부장이나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보다 네. 오히려 김문기 씨가 최고 전문가라는 거예요. 예. 이분은 원래부터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네. 여기 팀장부터 밑에서부터 일을 다 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대면 보고도 여러 차례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통화로 묻기도 하고 네. 이렇게 했고 이재명 시장 말마다 통화한 거 인정하는데 그 사람인지 몰랐다. 예. 골프도 치고 그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말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재판부를 설득 어렵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장 영상 공개됐던 게 좀 있었죠. 그거 한번 다시 보실까요? 고사리 관련입니다. 자, 안에 가면 천년묵은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 같아요. 주인장 같습니다, 주인장.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네. 자, 생일 저장한 거, 같은 교회 다녔다, 이런저런 것들 검찰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저런 동영상에서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 보면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당시 찍었던 게 있어서, 이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서로 안 마주쳤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꼭 그렇지도 않다. 이게 검찰의 주장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좀 유명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같이 했다. 여기서는 이제 골프까지 같이 쳤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투를 들어보시면 되게 좀 자랑하시는, 즐거워하시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하고 이런 것도 했어. 그러니까 뭔가 좀 직위가 있거나 유명한 사람하고 그런 걸 하면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 느껴졌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김문기 전 처장님의 입장인 거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어떠냐. 이제 이재명 대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지금은 대표, 당시 이제 시장, 후보자, 변호사, 인지도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과 수많은 성남시장만 해도 2,000명, 그 관계자까지 하면 4,000명이 넘는데,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제 내가 안다, 나 이렇게 통화했다, 골프까지 쳤다, 그리고 생일에 저장을 한 것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제가 알기로는 김문기 전 처장님은 그 위에 사람을 잘 모시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정말 충실하게 일을 너무 잘하셨던 분으로 이제 제가 들었는데, 정말 위에 사람을 잘 세심하게 챙겨주는 분으로서 이제 생일을
저장을 하고 그분의 이제 그런 것들을 추측하는 것들을 예. 기록을 하고 챙겨주는 정말 성실한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보여주셨는데 예.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성실한 공무원이고 잘 챙겨줬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안다 모른다의 그런 상대적인 평가적 개념에 무조건 안다라고만 이게 네. 몰아가고서 왜 알지 못하냐라고 예. 이제 그런 거 추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는 직위상의 차이가 있고 인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김문기 전 처장 유족들 좀 섭섭해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의 생각을 다 밝혀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꿨던 그 계기가 됐던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목소리 한번 보시죠.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상당히 좋아했고 이 사람도 이재명 지사를 돕기 위해서 실무적인 도움을 상당히 많이 줬던 게 바로 김문기 처장이었어요. 네. 김문기 씨 엄청 즐거워했고 네. 이재명 시장하고 네. 골프도 치고 그러니까 그 자기는 되게 이제 좋았던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예. 자, 저렇게 좀 실무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놓고는 저렇게 모른 척 하느냐, 실망스럽다, 허탈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서운함도 표현을 했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장면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얘기한 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자료를요. 아마 100가지도 넘게 제출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두 가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종합적인 자료가 거의 뭐 언론에 보도되기는 8,000쪽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마 김문기 씨 관련한 게 거의 4,000쪽 이상 될 텐데 네. 그 4,000쪽에 빽빽하게 이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 수밖에 없는 장면들, 예. 증언들,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네.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게 이거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를 수도 있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그 판사는 어차피 그 전체적인 장면 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 증거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선 시점상으로도 2009년부터 2018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경기도지사로 갈 때까지 그렇게 무려 9년 동안의 엄청난 과정과 네. 뭐 기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반론 또는 변호인 측의 뭐 예. 패키지 여행이니 뭐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이런 주장은 예. 저는 그냥 사소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법정에서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재명 씨 이렇게 불렀고요. 지금 들어온 속보는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자, 도시공사가 시장과 출장 간 건 호주가 유일했다. 도시공사가 간 건 유일했다. 그러니까 그쪽 직원들은 간 적이 없고 유일하게 이 출장에만 2명이 갔던 거죠. 유동규와 김문기. 그리고요. 자, 정진상이 말한 게 있습니다. 행정실장이. 자, 시장이 쉬러 가니까 챙겨드려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법정 증언입니다. 그리고 출장 목적 아시겠죠? 트램 보러 갔어요. 트램을 어떻게 할지 보러 갔는데 내가 간 이유는 그런데 이 시장 뿐이었다. 이 시장 때문에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리고 출장 전에 김문기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모 씨인가 그랬는데 김문기로 변경이 됐는데 편한 사람 데려와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좀 사람을 좀 낯을 가린다. 그래서 좀 편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믿을 만한 사람 데려와라. 그래서 본인이 아마 김문기 전 처장을 데려갔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안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이 시장이 당시 이 시장이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재판 내내 이재명 씨 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었잖아요. 당시에 이 시장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골프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치러 가면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놀았을 때. 저런 말 했네요. 실제 법정에서요. 유출되지 않을 믿을 만한 사람하고 같이 골프 치고 요트 갔다. 뭐 이렇게 유 전 본부장이 언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패키지 여행이라는 말이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저는 주장이다. 지금 이제 그 오히려 이제 편한 사람 쉬러 가니까 놀러 가니까 이게 보내라. 이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가게 된 걸 김문기 씨로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정은이 이게 이제 패키지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고요. 저는 이재명 시장이 16번 외국 갔다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요트를 타거나 아마 골프를 친 거는 저는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저도 이제 정부 위원하면서 출장 가봤지만 어떻게 요트를 타고 그렇게 합니까? 따라서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좀 이제 김문기 씨하고 상당히 이재명 시장이 신뢰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네. 이런 이게 명백한 예. 우리에게 증거 놓은 게 아닌가 이래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정지상 실장 또 이게 정은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그 도시 개발공사는 이제 딱 한 번 네. 아마 시로 가니까 네. 도와준. 이게 모든 게 이제 딱 퍼즐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김문기 씨가 카트도 운전하고 예. 요트도 이게 자기가 타고 이런 이게 증거다. 네.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김문기 전 차장은 알았다는 것과 그리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것과 지금 매칭이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져야 법원에서도 어떻게 판단할 텐데 알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이걸 이 토론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뷰에서 이 사람 몰랐다고 한 게 과연 불법적인 사항이냐, 선거법상 그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수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결국엔 지금 근거 중에 하나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대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분명히 판단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가짜 CCTV 설이지 않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지난 29일 날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출석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성남시청에 CCTV 줬다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남은 어떤 지역입니까? 역대 민선 시장들이 뇌물수수를 다 이제 처벌을 받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 CCTV를 거기 안에다 설치를 했고 네. 실제로 MBC라든가 SBS에서 실제로 그 CCTV가 돌아가고 있는 거 영상을 이제 방송에 보도를 예.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과연 유동규 본부장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지를 예. 이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CCTV는 이게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뒤에서 다룰 텐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오늘 보도 나온 거 일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때 CCTV 이게 시장실에서 사실 관리를 했는데 거의 꺼져 있었다. 시장이 뭐 끄라 그러면 껐고 방송할 때만 살짝 켜고 그 다음에는 거의 꺼놓은 상황이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한 말인데 이 부분 뒤에서 조금 하시도록 하죠. 지금은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사실은 이게 이제 허위사실이다 이런 게 되더라도 네. 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 이걸로 유죄가 나올 것이냐 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면 허위사실을 밝혔느냐. 네. 그게 한 4개월도 안 남은 그 대선에서 혹시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후보가 그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 이제 본인이 만약에 김문기 전 처장을 안다고 할 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반 유권자들한테 인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네. 모른다고 했다. 예. 요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뭐 주관적인 것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이재명 후보가 무슨 판단으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예. 뭐 이 부분은 또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오히려 앞부분 모르냐 아느냐 하는 건 어찌 보면 저는 뭐 상식적으로 네.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뒷부분에서 그러면 무슨 판단으로 그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예. 오히려 그게 더 논점이 될 것 같다. 재판 후반부로 네. 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검찰에서 또 주장한 건 뭐냐면 2016년 6월 16일 김문기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표 측이 반박을 바로 했는데 이때 광화문 단식 농성 중이었는데 무슨 보고냐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자, 이날 6월 16일은 보면
단식 노동을 하다가 그날 쓰러진 날로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보고받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만 검찰에서는 광화문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시청에서 와서 보고를 받았던 적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지 뭐 날짜를 특정하려는 건 아니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이 부분도 좀 충돌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실상 거의 첫 대면을 법정에서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과거에는 어떤 말을 했었는지 한번 보시죠. 그냥 명절 때마다 한우 같은 거 주문을 해요. 크게 막 바구니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명이 있고 정진상이 김용 거 그건 기분이고 충성맨이었어요. 네,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이재명 시장이 신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시장이 자기 옆에 오면은 마음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 몸이 떨려서.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시장 준비 시작할 무렵 그쯤에 이제 이재명하고 그때 이제 리모델링 하는 그때 연합회장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뜻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의 진처.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아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입법을 해야겠는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재명은 그거 인연으로 만났어요. 내가 이제 그때 김용한테 이번에 우리 그냥 한번 이재명 밀어볼까? 그랬더니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정진상을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진상 딱 만나가지고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 잡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군을 모십시다. 동영계를 할 때 정진상이 딱 그러더라고. 우리 나라를 먹자. 성남시장은 출발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든다. 그런 꿈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네. 자, 두 사람이 굉장히 충성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다가 이제 악연으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 김영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초창기에 이재명 시장은 그 시민과 친화적인 어떤 개혁적인 어떤 지역의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런 인연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 권리와 이권과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어 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점차 달라집니다.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또 정진상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그동안에 이제 거의 뭐 이 사건에서도 검찰이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도시개발, 재개발 전문가로서 이재명 시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만, 예. 실제 시정 안에서는 정진상 실장이 거의 다 맡아서 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은 실제로 대통령을 만들자라는 꿈을 가졌다는 것은 예. 조금 나중에 또 다른 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념이 다양한 뭐 예컨대 성남의 특수성들, 네. 뭐 경기 남부 혹은 뭐 어떤 다양한 이념의 집합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예. 하나의 우리 어떤 주군으로 모셔서 대통령까지 만들어가는 네. 그런 것은 또 하나 우리가 밝혀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 부모의 산소 훼손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경찰이 이를 수사했는데 봉분에서 발견된 돌에 적힌 글자, 마지막 글자가 하나 잘 해석이 안 됐었는데 이게 기자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생자의 발글명에 기운기자. 그러니까 경찰이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글자냐 그랬더니 뭐 해석이 있었다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두려우면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산소에까지 찾아가서 살, 명, 생이라는 글자,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자손 대대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러한 폐륜적 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자, 당시 이재명 대표도요, 묘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서 주술론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에 혀를 막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 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한다.
저 때문에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셔서 참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찰이 그 마지막에 살자로 보였던 게 그게 기자라는 걸로 확인이 됐고 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하신 분이 누군지 이걸 실제로 돌을 놓은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찾아서 물어보겠다고 경찰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은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처음에 저 한자가 날생자, 밝을 명자, 죽일 살자다라는 예. 설이 있으면서 이게 누군가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또는 정청래 의원도 이렇게 예단을 해서 그런 네네. 기조하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글자 하나가 바뀌니까 완전히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좀 바뀌어지는 느낌입니다. 살자가 기운 기자로 바뀌면서 그러면은 이게 뭐 반대하는 측에서 온 게 아니라 일종의 지지자가 와서 좀 잘 되라고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지금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뜻으로 했건 네. 뭐 무슨 음해하는 뜻으로 했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런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네. 무슨 뜻인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 예. 또 이것을 어떤 공격의 수단으로 정치인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는 참 좀 한심하다고 할까요? 좀 예.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현실은 현실인 게 이 대권 잡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 대다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이장도 하고 거기다가 뭐 이상한 것도 하고 뭐 이런 게 현실이긴 현실이거든요. 그 결과가 좋았던지 나빴던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묘를 훼손하는 거는요. 어떤 좋든 싫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의겸 의원 지난 27일 법사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다가 이 손을 떠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해명을 했는데 당시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도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학폭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아픔이 새로 대입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정순신 변호사 대검 부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무 이 언론에 대검의 부대변인을 했다고요? 저는 대검 부대변인 했다고 진짜요? 그것도 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대검 부대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 9월입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검 부대변인.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하다가 손을 떨더라 이런 기사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뉘우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책임감을 느끼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그것도 잘못된 정보로 저를 역공을 해서 그러니 제가 속에서 열불이 부르르 떨었군요. 그러니까 부르르 떤 거죠. 네. 네, 벌벌 떤 건 아니고 부르르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제가 법조 경력이 한 30년 다 돼가는데요. 네. 대검에 그 부대변인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대검의 대변인은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예. 근데 정당에는 뭐 부대변인이 많잖아요. 근데 대검의 부대변인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예. 과연 이게 한동훈 장관이 오래전에 부대변인까지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손을 떨었다는데 제 이제 옛날 속담 중에 뭐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자기가 이게 질문이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되고 옛날에도 이게 가짜뉴스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청담도 술자리부터. 질문이 황당하니 손이 떨릴 수는 있겠죠. 도둑이 제 발 저린듯이. 저는 이제 다만 뭐 건강이 나쁘진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예. 그렇지만 이게 그 분노로 몸이 떠는 것도 들어봤는데 네. 손이 저리 떨리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도둑이라고 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속담을 인용하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김의겸 의원이 도둑은 아니죠. 그런데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이제 또 어제였죠. 김의겸 의원을 궁지에 좀 몰아넣었습니다. 뭔 말인지 한번 보시죠. 동결된 자산 2천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김만배의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4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대장동 수익이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도법 통해서 산 거 아니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산 거 아니었던가요? 시가대로? 돈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아니죠. 중개업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아니죠. 자, 그걸 그렇게 부동산 말씀하시면 그거 오해하시죠. 사람들이 일단 부동산 업계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예, 자 흑석동 상가주택 투기 논란 이걸 이제 참 한동훈 장관 아프게 또 끄집어냈습니다. 부동산 업계 현황 잘 아시지 않느냐? 뭐 이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뭐 정말 열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장관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태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처음이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다른 야당 의원이 질문하니까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요. 뭐 제가 뭐 말하는 거에서 들으세요. 그다음에 뭐 아니면 이걸 묻고 싶다. 오히려 국무위원이 이제 그거를 말하는 국회의원에게 묻는 그런 태도들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사안의 질문과 관계없는 질문한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물타기라고도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네. 한동훈 장관은 그냥 국무위원으로서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투명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그냥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인신공격, 질문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예. 거기에 관계없는 어떠한 대답, 오히려 질문을 본인이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국민들한테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너무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 네. 과연 이런 인상을 주는지 저는 이제 좀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의겸 대변인님도 여러 가지 뭐 EU 뭐 대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첼리스트 논란이 물론 많겠지만 각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네.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게 예. 국민들 보시기에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서로 품격 있는 질의와 대답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뭐 아까 살짝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언급됐던 성남시청 시장실 안의 CCTV 관련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공방 오늘도 벌어졌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뇌물 막기 위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유동규 전 법무부장 사기극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제가 그 CCTV를 그때 달았는데 취임을 하고 나니까 면담 요청이 막 수백 건이 쌓이는데 오는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책 저거 안에 뭐 들어있어 우리 봉투야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 그 1,000만 원 줬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내가 아닙니다 돌려줬습니다 이거 내가 입증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 찍어 놓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줬다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달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아니 전혀 뭐 음성이고 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실에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있기만 한 CCTV였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의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정 전 실장 측에서는 CCTV 관련해서 입장문대였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이 집무실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진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 건데 그 당시 성남시장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 CCTV가 있어요. 실제 이재명 대표 말대로 CCTV가 있었고 아까 MBC, 뭐 SBS 등등에서 그 작동하는 게 그 보도가 된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작동한 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문화일보 그 기사를 보면 그 후로 빼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또 2011년에 저 CCTV를 달았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거기에 녹화된 게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11년에 저 방송용으로 한번 해놓고 그다음에 그거 계속 빼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 작동 안 한다. 정진상한테 그렇게 들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이 맞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CCTV가 가짜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인데 그 이후로 이 코드를 뽑아놔서 작동을 안 하는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제는 사실은 그 정진상 전 실장이 뭐 뇌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그 논점이 되는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정진상 전 실장의 의자 위에는 CCTV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뭐 CCTV 있는 곳에서 뇌물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있는 의자 그 근처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서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상을 확인한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2011년 설치 이후부터 2015년 말까지 이 영상을 다시 봤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체계로 비서실 자체에서 이 비서 컴퓨터 안에서 이걸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식의 그 정도는 했다는 건데, 인수인계를 받긴 했지만 실제로 작동한 적은 없었다고 아마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했었는데 이걸 검찰이 아마 진술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면 이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내가 그렇게 CCTV가 있는 데서 돈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CCTV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유동규 씨가 이게 가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규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 전 실장이 같은 방에 있긴 했는데 비서진과 다만 칸막이가 아주 높게 자기 책상을 이렇게 막아놔서 뭘 하는지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었다는 거, 그리고 CCTV가 있더라도 사각지대였다라는 주장을 또 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재명 측이나 정진상 측이요 너무 이게 그 검찰의 수사를 이제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검찰이 그렇게 허술한 기관이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그 CCTV 포렌식만 해보면요, 과연 이게 작동이 된지 안 된지 금방 이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는 CCTV는 관리 번호를 이게 일련 번호처럼 붙여서 정기적으로 이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 관리 번호도 부여가 안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비서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막 고함도 치고 욕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만약에 CCTV가 소리까지 녹음되는 게 있다면 굳이 자기 개인 핸드폰 꺼내가지고 동영상을 찍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없잖아요. 이런 게 직원들의 증언까지 다 이게 그 검찰은 이미 조사가 다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저는 결정적인 게 정진상 측이 유동규가 그때 안 왔다 성남시에 이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보통 재판은 게임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을 줬다고 하고 시장실에 왔다. 그럼 이게 명절을 앞두고 빈손으로 오겠냐? 이게 왔다는 걸 이게 부인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CCTV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유동규 씨가요, 저는 상당히 정언이 구체적과 일관성이 있는 게 만약에 본인이 소설 쓰려면 술을 많이 먹잖아, 룸살롱에. 그런데 룸에서 너 1,000만 원 줬다.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탄핵의 위험도 있는데 내가 이게 언제 이청 시장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CCTV가 꺼져 있더라 이 진술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고 일관성 구체성이 있는 정언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뭐 예단하시는 것도 있어요. 돈을 받았다는 걸 뭐 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뭐 법원이 밝혀야 될 뭐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대통령실에 가면 항상 녹음이 되고 있었어요. 그건 청와대는 당시 다 됐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녹음되고 있으니까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CCTV도 아마 그런 역할, 처음에는 정말 뭐 진정성을 가지고 너무 부패해 있고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좀 깨끗해지려고 CCTV를 달았을 텐데 실제로 내부적인 논의들을 전부 다 녹음되는 것은 시장실에서도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건 단순히 너무 지나치게 돈 문제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물론 뭐 정진상 씨가 CCTV 멈추게 해놓고 그걸 아니까 돈 갖고 오라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돈을 주고받을 장소로서 시장실을 택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앞뒤가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용들은 아마 초기에 좋은 뜻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 자기 내부 논의 또 편안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작전 짜는 것이 아마 녹음되고 녹화되는 것이 걸렸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어 세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 자료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 아마 법정에서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는 남욱 변호사의 지시로 정민용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전달하고 니 리스트 골프 이런 메모를 작성했던 측근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자, 액수와 관련해서 이 뭐 정확하게 이게 내 목숨줄이니까 남욱 변호사는 적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자, 그동안 이 메모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글쎄요. 그러면 이재명이 몰랐다.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덕을 준 거야? 김용이 유동규 통해서 대표님 대선 자금 20억 요청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사실같이 보입니까? 김용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남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판단할 일이지 저한테 그렇게 자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자, 근데 다만 이 메모는 당시 적은 게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모 씨는 대충 적은 건 아니고 당시 상황들을 고심하고 기억을 떠올려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날짜를 특정한 거는 8월 2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날짜도 다 기억을 못 합니다. 대신에 뭐 아마 말일쯤이어서 해서 4월 25일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백 종류 조금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어떻게 믿냐, 사후에 짜깁기 한 거 아니냐,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에 맞춰서 나중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지만 이제 어떤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에 기록되어진 일기라던가 네. 아니면 그 메모인데요. 이제 앞에 말씀하신 대로 메모가 그 당시에 전후에 바로 기록이 됐다면 어쩌나 증거 능력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겠지만 사후에 그걸 복귀해서 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사후에 복귀해서 이 메모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입맞춤을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의도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CCTV 건도 본인이 이제 뭐 정진상 전 실장한테 작년 11월에 뭐 그 주거지까지 찾아가서 금품을 줬다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갔다가 공소장에 또 빠져서 그런 신빙성 유무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받은 바가 있고, 특히 그 경기도 청사까지 찾아가 직접 돈을 줬다. 이것도 지금 신빙성 유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형태에 의해서 이런 남욱 관계자들의 이제 메모가 어디까지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고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그 이모 씨한테 이제 전화를 미국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2021년 9월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그 돈을 만들어서 전달한 일자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메모를 해라. 이것이 우리의 목숨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받아서 본인이 복귀를 하고 하다가 돈을 마련했을 때 업체랑 연락을 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서 어느 날짜였는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이 메모를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 측에서는 돈이 전달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정황, 뭐 1억이 딱 그 종이 박스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신빙성을 더할 것으로 보이고, 그 특정 일자를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가 또 상당히 그 뛰어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며칠에 관해서는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6월 6일에 차용증을 써주고 5억을 빌렸던 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6월 7일에 출국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좀 보강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이 재판정에서 신빙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또 법원의 판단 남아 있습니다. 자, 50억 클럽 재수사 검찰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이 한 200억 원 정도의 돈을 요구했다, 땅하고 뭐 이런 걸 요구했다, 이런 단서 잡았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50억 클럽에 6명 등장하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력 모으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아마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특검을 하자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다음 이슈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일단 풀려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어제 새벽에 광주를 찾았고요.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5.18 희생자들에게 사죄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똥녀 서로 이렇게 와서 뵈니까 더 제가 뚜렷이 보이고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방문하신 건데 창피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방명록도 적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엔 첫 사과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거의 같이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했던 노태우 대통령의 말하자면 자손들 그런 분들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끝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그 가족 친인척들이 공식적으로 5.18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거나 정성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 사회가 아직 전우원 씨에 대한 저런 행동에 말하자면 저 사람이 뭐 마약 혐의도 있고 뭐 또 자기 스스로가 밝힌 뭐 성매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저 진정성을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뒤늦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전두환 이 전우원 씨 이전에 그야말로 부인이라든지 또 자녀들의 직접적인 어떤 사과와 방문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앞서 전우원 씨는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유족 피해자와도 만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용기로 군부 독재에 맞섰던 광주 시민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곳 광주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 주시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항상 이 마음 잃지 말고. 네. 자, 5.18 유족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전우원 씨를 맞아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서 이제 폭로하시고 사과를 하신 전우원 씨를 먼저 감사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희생자들에게 이제 사과를 표하시지도 않으셨었고 무엇보다 추징금 956억 원, 지방세 9억 원을 그대로 환수하지 않은 채로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거기에 자손인 손자인 전우원 씨가 이러한 유족에 대한 사과, 내부 폭로를 했다는 거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노재현 씨와 굉장히 비유가 많이 됐던 만큼 또 뒤늦었지만 유의미했다라고 보고 앞으로 이러한 이제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도에 맞춰서 이런 것들 21대 국회 안에 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우원 씨 이야기 들으셨고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